자, 16번 보겠습니다. 분권화된 지방정부에서 발의한 투표가 가능해지기 위한 전제 조건들에 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티브가설에 관한 거죠. 티브가설에 관한 거. 두 문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티브가설의 전제 조건, 완자고 다 제외. 완은 완전한 이동을 보장해야 됩니다. 오케이? 아니, my mistake. 완은 완전한 정보. 예. 자는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 오케이? 그 다음에 고는 뭐가 돼요? 고정적 생산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고정적 생산 요소가. 그 다음에 다는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수의 지방 정부가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는 재산세예요. 재산세를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는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바로 이 티브가설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에요. 완자고 다 제외. 1번 지방 정부들의 시민들은 그들의 선호책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까 좀 전에 얘기하기를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 시민들이 지방 정부의 세입 세출 형태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완입니다. 완전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곳을 선택해서 이사할 수 있죠. 완전한 정보를 파악할 때. 그 다음에 3번, 시민들이 배당 수입에 의존해서 생활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공급되는 공공재도 외부 비용이나 외부 효과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러한 외부 효과 문제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또 하나, 규모 경제도 나타나면 안 됩니다. 외부 효과나 규모 경제가 나타나면 안 된다. 16번은 4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오케이? 4번이. 자, 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 변동의 모형은, 자, 박스에서 보니까 신념 체계에서 규범적인 핵심이나 정책 핵심의 변화가 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 수단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정책 변동은 용이하지 않다. 여러분들, 같은 신념 체계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바로 정책 지지 연합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특정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룹이 있고 찬성하는 그룹이 있죠. 그것은 정책에 대해서 신념 체계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 오케이? 이게 각각의 정책 지지연합을 구성한다 그 말이야. 각각의 정책 지지연합을 신념 체계 같은 사람들끼리. 오케이? 거기는 뭐 관료도 들어가 있고 정치인도 들어가 있고 전문가들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언론도 들어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특정의 정책에 대해서 서로 신념 체계를 달리하는 이런 그룹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요, 이런 정책 지지연합이 만들어지지만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자기들의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서로 간에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타협을 통해서 정책을 이렇게 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도출된 정책이 이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신념체계 이렇게 나오면 그건 정책 지지연합입니다. 이 신념체계의 바탕을 두고 각각의 A, B 이런 정책 연합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두 번째, 정책 흐름 모형에 관한 것이죠. 아까 여러분들 흐름과 창 모형 이렇게 표현했잖아. 거기에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 문제, 정치, 정책의 흐름. 이게 우연히 이제 흘러다니다가 창문을 이렇게 열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논의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오케이? 이게 정책 흐름 모형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러한 정책이 결정되면 그 결정된 정책에 의해서 정책의 변동을 가져올 거 아니야. 결정된 정책에 의해서 정책 변동을 가져온다 그런 얘기죠. 3번. 정책 패러다임의 변동이죠.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고. 네 번째, 단절 균형 모형은 이런 거예요. 제도가 쭉 전개되어 오다가 IMF와 같은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는 사라지고 이걸 계기로 해서 다른 제도나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되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이 제도가 정착이 돼요. 오케이? 또 다른 사건이 발생.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중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기존에 해왔던 것은 바뀔 수가 있거든. 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단절 균형 모형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의해서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제도나 정책은 사라지고 새로운 제도나 정책이 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단절 균형 모형. 17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오케이? 1번이. 18번. 지방교부세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가? 지방교부세. 여러분들 지방교부세가 있고 국고보조금 이렇게 비교하죠? 근데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보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정교부금 아시죠? 조정교부금은 시군 조정교부금이 있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있어요. 각각. 오케이?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여러분들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자치구에 대해서 교부해 주는 거잖아. 충청북도 내에 있는 시군에 교부금을 내려주는 거. 아니, 조정금을 내려주는 거. 이런 것들. 시군 조정교부금. 오케이? 각각. 이것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교부금을 내려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서 옳지 않은가? 1번. 지방정부의 재원을 보전해주고 지방정부 간의 재정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 가운데 하나다. OX. 맞는 표현이잖아.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원을 보전해줍니다. 부족한 부분 채워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 간의 재정 격차도 완화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통상적으로 부수적인 조건이 붙거나 분담금이 요구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지방교부세는 조건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특별교부세는 조건이 붙죠.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뭐뭐 있어? 첫 번째 나온 게 보통교부세 있죠? 두 번째는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소방안전교부세. 네 번째는 부동산교부세. 지방교부세야. 요거 특정의 용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다는 거야. 이건 조건이 있죠.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이건 조건이 없는 일반 재원의 특징이야. 근데 지방교부세의 거의 대부분의 비중은 요거예요. 요거. 아셨어요? 물론 이런 건 조건이 붙고 이런 특별교부세나 소방안전교부세 이런 식으로 용도를 정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워낙 작다는 얘기야. 아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지방교부세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이번에 나왔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부수적인 조건이 붙거나 분담금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적절한 표현이 돼요. 지방교부세에 있어. 근데 이것과 비교되는 게 뭐야?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부수적인 조건이 붙어요. 그리고 분담금을 요구합니다. 분담금이라는 건 뭐냐면 분담금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너희들 또 나누어서 부담하라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지금 여기 펴나오고 있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부수적인 조건이 붙거나 분담금이 요구되지 않는 것은 지방교부세고 이러한 조건이 붙고 분담금이 요구되는 것은 국고보조금의 특징들입니다. 3번.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방교부세 지원이 확대되면 재정 자립도는 높아진다. 여러분들 재정 자립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입총액분에 이렇게 표현했죠. 세입총액분에 지방세 수입 플러스 세외 수입 곱하기 100. 여기 세입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재원 플러스 뭐야? 의존재원이에요. 그리고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은 뭐가 됩니까? 이것은 자주재원에 해당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렇게 각각. 그러면 지금 3번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방교부세 지원이 확대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방교부세 지원이 확대된다면 이 부분의 비중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세입총액이 증가하지? 그러면 재정 자립도는 하락해요. 그러니까
재정의 여건은 나아지겠지만 재정 자립도는 낮아지는 거야. 지방교부세로 인해서. 어? 3번 틀렸지? 지방교부세 지원이 확대되면 재정 자립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오케이? 4번 현행 지방교부세법에서는 교부세 종류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4가지로 규정된다. 여러분들 소방안전교부세 근데 문제 나올 때요 이렇게 해도 나와요. 이 소방안전교부세 대신에 교통안전교부세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나옵니다. 혼동하면 안 돼요. 지방재정 자립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 재정 규모는 파악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주도하고 경기도가 재정 자립도가 똑같이 50%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주도하고 경기도가 재정 규모가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는 몇 배 차이가 날 텐데. 그죠? 네. 재정 자립도가 같다고 해서 규모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규모는 파악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재정 자립도에서는 세출 구조는 파악이 안 됩니다. 이건 세입 측면만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세출의 측면은 고려되지 않는다. 자, 18번에서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19번. 4차 산업혁명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자, 하나 더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18번에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교부 주체가 누군고?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고보조금은 일반회계 예산이나 특별회계 예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연관이 돼요.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가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연관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국고보조금은.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장관하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부 교부 주체가 돼요. 지방교부세 있어. 네. 자, 19번 봅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서 옳지 않은 1번 산업과 산업 간의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초지능성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4번에 보면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신기술을 기존 제조업과 융합해서 생산 능력이나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 자율주행차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드론 기술 같은 것도 바로 이러한 사물 인터넷 이런 거 적용한다는 거죠. 인공지능 이런 부분까지. 드론 같은 것도. 그래서 이것도 이제 4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2번 지문에 보면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이고 근본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물론 3차 산업혁명의 특성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과는 구분되는 거예요. 오케이? 3차 산업의 특성들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완전히 기본 성격이 달라요. 3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은. 그리고 근본적인 특성을 공유한다는 것은 또한 틀리죠. 그죠? 그것은 뭐냐면 4번 지문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물 인터넷이랄지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신기술들을 기존의 제조업하고 융합해서 생산 능력과 효율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죠. 2차 산업혁명하고 3차 산업혁명의 융합 이렇게도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을. 근데 그것은 정형화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해만 하는데 참고하십시오. 3번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혁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자, 19번에서는 2번이 잘못됐습니다. 2번이. 이건요, 내가 여러분들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도 풀었던 문제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반복해서 확인하면서 좀 지문들을 좀 이해해 두는 게 필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20번. 작은 정부하고 큰 정부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큰 정부의 등장. 큰 정부의 등장은 대공황 등 경제 위기 속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대공황을 극복해야 된다는 케인즈주의의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다. 네,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케인즈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게 큰 정부의 특징 아니겠어요? 현대 행정국가에서 2번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큰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사회 정책을 펼침으로써 정부의 적극 역할을 강조하고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크기가 커졌다.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큰 정부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뭐야? 시장 개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될 거 아니야. 규제 강화죠. 독과점에 대한 규제랄지, 그 다음에 또 예를 뭐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제 강화를 통해서 바로 이 정부 역할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3번 경제 대공황 극복을 위해서 등장했던 뉴딜 정책과 함께 2차 세계대전 등 전쟁은 큰 정부가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4번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하이에크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노예로의 길 이런 책을 써요. 노예로의 길. 이 책에서는 국가 기획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국가 기획을 반대하는 거죠. 국가 기획은 국민을 노예로 전락시킨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국가 기획, 국가의 시장 개입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게 하이에크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1980년대 여러분들 신자유주의 확대되죠. 그 신자유주의 사상의 그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이 하이에크의 사상이에요. 오케이? 신자유주의의 어떤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하이에크입니다. 하이에크는 케인즈 주장을 반박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는 효과적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쓸데없이 시장에 개입하고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신자유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바로 하이에크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바로 하이에크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거죠. 자, 기억해둬야 돼요. 아셨어요? 그러면 이 하이에크와 비교되는 인물이 누굴까? 케인즈죠. 케인즈.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것처럼 19세기 근대 입법국가죠. 20세기에는 현대 행정국가. 그 다음에 1980년대에 들어오면 신행정국가. 각각. 이런 흐름이잖아. 현대 행정국가가 전개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뭐야? 시장 실패. 이것은 결정적인 배경이 정부 실패. 이렇게 각각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규제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정부, 행정부의 역할 기능이 확대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큰 정부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실패 이후에 신행정국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죠. 여기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 이걸 지향하게 됩니다. 자, 작고 효율적인 정부 이걸 지향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첫 번째가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 두 번째는 민영화. 세 번째는 감축관리 이런 것들이에요. 규제 완화, 민영화, 감축관리. 여기는 이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게 되고. 자, 20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몇 번? 1번이 틀렸어요. 네. 자, 4회로 넘어왔습니다. 자, 보시면 1번 연기준 예산제도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예산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2번 예산 과정에서 상향식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실무자의 참여가 확대된다. OX. 맞죠? 상향식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돼요. 당연히 실무자의 참여가 확대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정책 중심의 예산결정, 부서 중심의 예산결정. 부서 중심의 예산결정이 상향식이니까.
개인 예산은 하향식 결정이니까 정책 중심의 예산 결정이죠. 3번 예산 과정에서 정책 고려 및 관리자의 가치관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예산 과정에서 정책인 고려 또는 관리자의 가치관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점중주의 방식이죠. 점중주의 예산 결정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점중주의 예산 결정 방식은 합리주의하고 품목별하고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근데 연기주는 점중주의가 아니라 합리주의잖아. 총체주의고. 4번 현 시점 위주로 분석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가 경시될 수 있다. 여러분들 그 PPBS하고 연기주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거 비교해보면 이게 장기적이고 이건 단기적이었어요. 이건 하향식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상향식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건 개방체제고 이것은 폐쇄체제예요. 그죠? 이건 최고 관리층의 관리 도구죠? 이건 중간 관리층의 관리 도구가 됩니다. 각각. 어? 자, 2번 공익의 실체설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보기 내용에 보니까 기억. 사회 공동체나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 실체설의 입장. 맞죠? 니은 적법 절차의 준수에 의해서 공익이 보장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토대로 하는 절차적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은 과정설이죠. 절차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것은 과정설의 입장이야. 디귿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실체설입니다. 리을 행정의 조정자 역할이 강조되는 것. 여러분들 그 조정자, 중립적인 심판자로서의 역할 그런다면 과정설의 입장이죠. 그러면 실체설에서는 정부 역할이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적극적이에요. 반면에 과정설에서는 정부 역할이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적극설, 소극설 이렇게도 표현해. 실체설은 적극설, 과정설은 소극설 이런 식으로. 자, 실체설을 주장했던 대표적 인물은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정의론 주장했던 롤스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인 실체설을 주장했던 학자들이에요. 자, 실체설의 입장은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각각. 3번 정책, 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비용 편익 분석의 결정을 위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 비용 편익 분석에 있어서 기준 1번 비용 편익 비율 여기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생산성의 지표 관계없습니다. 생산성의 지표는. 그 다음에 3번 순현재 가치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4번 내부 순위율은 투자 순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내부 순위란 NPV가 0이 되고 비용 편익 비율이 1이 되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OX. 맞잖아요. 내부 순위란 순 현재 가치가 0이 되고 비용 편익 비율이 1이 되는 할인율이다. 응? 그 다음에 여기에 빠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본의 회수기간. 자본의 회수기간. 자본의 회수기간은 긴 게 유리해요? 짧은 게 유리해요? 짧은 게 유리하겠지. 응? 자, 비용 편익 분석 결정을 위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 내용에 거리가 있습니다. 오케이? 특히 내부 승률은 좀 유의해 두셔야 돼요. 이건 투자 승률을 나타내는 거야. 그치? 내부 승률은 투자 승률이야. 그래서 내부 승률은 기준 할인율보다 크면 그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내부 승률은 할인율을 모를 때 적용하는 기준이죠. 할인율을 모를 때.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부 승률이란 NPV가 0이 되고 비용 편익 비율이 1이 되는 할인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케이? 비용 편익 분석은 성격이 다른 이종 사업 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OX. 성격이 다른 이종 사업 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비용 편익 분석은 A, B, C 이런 사업들인데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전부 다 이 비용하고 편익이 화폐 단위로 나타납니다. 아셨어요?
화폐 단위로 나타나니까 충분히 성격이 다른 사업이라 하더라도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비용이나 편익이 전부 다 화폐 단위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보세요. 비용 효과 분석에서는 비용 효과 분석입니다. 자,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100억을 투입해가지고 A, B, C 이런 사업에 투입을 해.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고용 창출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이 100억 투입해서 A 사업은 고용 창출이 500명이 창출이 됩니다. B 사업은 고용 창출이 400명, C 사업은 고용 창출이 300명이 된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뭘 선택해? A를 선택한다는 거야. 여러분 저기 A, B, C는 비교가 가능하죠? 그런데 비용 효과 분석에서는 성격이 다르면 나타나는 효과가 달라요. 사업의 성격이 다르면 나타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성격이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비용 효과 분석은. 아셨어요? 비용 효과 분석은. 자, 3번에서는 정답이 2번 거리가 있습니다. 4번. 추가 경정 예산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변경하는 것은 추가 경정 예산이야. 그럼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변경하는 건 뭐야? 수정 예산이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변경하는 것은 수정 예산이고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변경하는 것은 추가 경정 예산이에요. 응?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추경 예산 한번 편성했죠? 근데 또 추경 예산 편성해야 된다는 게 벌써 또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살면서 나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야.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의 이동을 어느 정도 좀 제한하고, 이런 내용들.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한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경제 여건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니 정부가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발표가 될 텐데 재난 기본소득 지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여러분도 받을 가능성이 커요. 아셨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 기본소득. 그런 경험도 없었거든요. 처음이에요. 그런 경우도.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추경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산 팽창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서 그 편성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여러분들 추경 예산의 편성 사유, 전경법 기억나십니까? 이 세 가지야. 전쟁이나 또는 자연재해 이런 경우.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또 세 번째는 법률로 정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3번,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배정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4번, 본 예산과 별개로 성립되기 때문에 당의 회계연도 결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지금 본 예산이 그 작년에 통과돼서 확정이 됐고 지금 추경 예산 편성을 하죠. 별개로 성립되지만 추경 예산이 확정이 되면 본 예산에 포함시켜버립니다. 같이 포함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 회계연도 결산에도 포함되어야겠죠. 전부 다. 그죠? 아마 나올 것 같아. 추경 예산은. 워낙 시사적인 부분도 있잖아. 또 예비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부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예산 엄청나게 여기저기 지금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검사도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해가지고 무료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별 진료소에서. 무료로. 근데 외국에서 지금 귀국하는 경우는 무료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치료 같은 건, 검사 같은 건 무료로 해주는데, 그래서 격리를 시킨다랄지 하면 지금 생활비 다 지원해준다면서요. 근데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생활비 지원 안 해준대요. 왜냐면 본인들이 선택이 들어왔으니까.
본인들이 선택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생활비 같은 거 지원 안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것저것 투입돼야 되는 예산들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전혀 예상을 못 했잖아요. 지금 다 예비비에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위해서 쓰라고 해서 예비비가 나온 겁니다. 예비비가 만들어진 거죠. 자, 4번에서는 정답이 4번인데 좀 유의해둬라. 좀 시사적인 내용이고 하니까. 특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추경 예산의 편성 요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아셨어요? 자, 5번. 조직 내부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갈등은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죠. 갈등이 나타나면 안 되고 갈등이 나타나면 즉각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이제 과학적 관리론하고 인간관계론에서도 이런 특징이 나타났어요. 아셨어요? 그 뒤에 이제 행태론의 시각에서는 뭐냐면 조직 내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행태론의 시각에서는 조직 내 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그걸 조장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행태론의 시각에서는. 자, 행태론 이후에 오늘날에 와서는 갈등에서 상호작용적 관점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갈등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더라.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죠.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해결해야 될 것이고 각각. 오케이? 자, 이런 각각의 시각입니다. 그럼 1번. 전통적 시각에서 갈등은 비용과 비합리성을 초래하는 해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갈등이 나타나면 안 되고 이거 나타나면 즉각 갈등을 해결해야 돼. 두 번째, 조직 내 하위 목표를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각 부서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죠? 그러면서 갈등이 야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위 목표 제시를 통해서 이러한 조정을, 갈등을 해결해야 돼. 상위 목표의 제시를 통해서. 3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발한다랄지 문제 해결력의 개선 등 순기능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갈등이 나타나면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구성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겠어요? 또한 그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문제 해결력의 개선, 다시 말해서 이제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한다랄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한다는 거야. 4번, 행태론의 시각은 조직 내 갈등을 불가피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기능, 상호작용의 측면에서는 순기능과 더불어 역기능적 측면도 동시에 나타난다. 조직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의 수준을 차별화한다. OX. 조직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 수준을 차별화한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각 부서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서로 각기 다르니까 갈등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목표 수준을 차별화시켜요. 자, 이 부서의 목표가 1위예요. 이 부서의 목표가 2위. 여기는 3위, 여기가 4위. 이렇게 된다면 목표를 달성해야 될 순위가 정해져 있잖아. 이런 경우는 어때요? 갈등이 좀 완화되겠죠? 이걸 먼저 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먼저 달성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게 목표 수준의 차별화 아닙니까? 갈등을 완화시키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아셨어요? 또 방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목표 수준의 차별화와 더불어 상위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표현은 좀 여러분들 유의해 두셔야 돼. 오케이? 요건 뭐라고 하냐면 갈등을 조성하는 전략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등 조성 전략.
40쪽 한번 볼래요? (40쪽의)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갈등 조성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죠? 갈등 조성 전략은 정의 재분배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여기서 정의라는 건 뭐냐면 3번 보세요. 정보 전달을 억제하는 겁니다. 오케이? 정은 정보 전달을 억제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의사전달 통로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 문제에서는 질문 1번 보면 정보 전달 통로라고 했잖아. 의사전달의 통로 또는 정보 전달의 통로 그 말이야. 어? 정의. 정보 전달의 통로가 정보 전달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보면 의사 전달의 통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라고 표현하는 거, 제 이렇게 표현되어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직위 간의 관계를 재설정한다. 직위 간의 관계를 재설정한다. 해서 제입니다. 직위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분은 구조의 분화. 구조를 분화시키는 거야. 어? 조직 구조를 분화시키고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 갈등이 나타나죠. 이렇게 분화시키면. 오케이? 배는 이건 구조의 분화야. 배는 권력 재분배. 아셨어요? 권력 재분배. 이게 다 포함되는 표현이야. 권력 재분배. 이런 내용들이 바로 갈등을 조성하는 그런 전략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정의 재분배. 다시 한번 정보 전달을 억제한다라 할지 의사 전달의 통로를 변경시킨다라 할지 그 다음에 재라고 표현하는 것은 직위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구조의 분화를 꾀하거나 권력의 재분배를 가져온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갈등을 조성하는 전략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그 구조나 시스템에서 변경을 가져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야. 오케이? 그런 내용으로서의 바로 이 갈등 조성 전략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자, 36쪽의 5번 문제는 정답이 몇 번? 2번이에요. 조직 내 상위 목표 강조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한다. 오케이? 자, 6번. 콕과 로스가 유형화한 정책의제 설정 모형 가운데 사회문제, 정보의제, 공중의제 순서로 전개되는 거예요. 이건 쉽죠. 사회문제가 정보의제화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중의제로 확산된다는 거 아니야? 여기는 PR 과정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하는 주체는 바로 정부죠? 동원형입니다. 동원형이에요. 정부에 의해서 채택된 정책의제. 오케이? 정부에 의해서 채택된 정책의제. 외부 주도형은 환경으로부터 강요된 정책의제. 외부 주도형은 환경으로부터 강요된 정책의제. 6번 정답이 2번입니다. 7번. 동기부여 이론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1번 브룸의 기대 이론은 개인은 투입한 노력 대비 결과의 비율을 증거인물의 그것과 비교해서 불균형이 발생할 때 이를 조정하고자 한다. 이건 뭐야? 형평성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브룸의 기대 이론은 요 세 가지 변수잖아.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 이 세 가지 변수 값에 의해서 동기부여 강도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바로 이 브룸의 기대 이론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 이론, 공정성 이론에 관한 거예요. 두 번째, 엘더프의 ERG론은 개인의 욕구 동기는 생존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세 단계로 구분이 되는 것이다. 갈까? 성장 욕구죠. 3번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에서 개인의 욕구는 성취욕구, 친교욕구, 권력욕구로 구분되며 성취욕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들 맥클랜드는요 욕구의 개인 차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 친교욕구가 강한 사람, 권력욕구가 강한 사람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각각의 특성들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욕구의 개인 차를 인정한다. 오케이?
3번 허즈버그의 이 요인 이론에서는 개인은 서로 별개의 만족과 불만족의 감정을 가지는데 위생요인은 개인의 불만을 방지해주는 요인이고 동기요인은 개인의 만족을 제고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혼동하는 것이 여러 번 내가 얘기했지만 대인관계는 위생요인이에요. 아셨어요? 대인관계 불만 요인이 위생 요인입니다. 승진은 어디에 들어간다? 만족 요인에 포함됩니다. 승진은. 자, 7번은 1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이론하고 과정이론 구분했을 때 그 과정이론의 종류 얘기했습니다. 학부형은 특목고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학부형은 특목고 기대한다. 자, 8번 조직 발전의 기법인 감성훈련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구성원 간의 협력적인 노력을 향상시켜 팀 성과를 증가시킨다. 2번 실험실 훈련이나 T집단 훈련, T그룹 훈련, 대표적인 이 감성훈련에 관한 명칭이죠. 3번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을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4번 갈등과 상호관계에 관련된 능력을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1번이 거리가 있어요. 구성원 간의 협력적인 노력을 향상시켜 팀 성과를 증가시키는 것은 팀 빌딩 기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팀 빌딩 기법. 감성 훈련과 거리가 있는 거죠. 감성 훈련에서 뭐 팀의 성과를 증진시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은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대인관계 개선이죠. 그 다음에 9번 의사결정 모형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1번 합리 모형은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대안의 결과도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맞나요? 2번 합리 모형은 국가 권력이 사회 각 계층에 분산된 사회에서 주로 활용되는 것이다. 국가 권력이 사회 각 계층에 분산된 사회, 이걸 다원주의라고 표현하거든요. 다원주의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은 합리 모형이 아니라 점증 모형입니다. 합리 모형은요, 소수 엘리트 관료들이 주도하는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모형이에요. 합리 모형은. 다원화되어 있는 선진국에 적용되는 모델은 바로 점증 모형이죠. 3번 점증 모형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 적합하고 4번 혼합주사 모형은 범사회적인 지도체제의 틀을 갖춘 능동적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래서 혼합주사 모형은 이제 합리 모형하고 점증 모형을 믹싱하는 거죠. 각각. 기본 방향은 합리 모형, 세부적인 것은 점증 모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2번이 거리가 있죠. 10번 작은 정부의 등장을 지지하게 된 이론적 배경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 작은 정부의 등장을 지지하게 된 이론적 배경이라는 것은 바로 요거 아닙니까? 바로 정부 실패에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정부 실패 이후에 이제 작은 정부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번 예산 극대화 모형. 정부 실패에서 나오는 거잖아. 관료들은 자기 부처 예산만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더라. 두 번째 지대추구. 지대추구, 포획과 부패를 야기시키는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지대를 추구하려고 독과점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려고 포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대가 형성되면 그걸 통해서 독과점 이익을 챙기는 것이죠. X의 비율은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전부 다 여러분들 정부 실패의 요인들이잖아요. 이거 외에도 뭐 파생적 외부 효과, 그 다음에 권력 편제에 따른 분배적 불공평, 이런 것들이 전부가 바로 이 정부 실패의 요인들이에요. 근데 외부 효과는 뭐야? 시장 실패 요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죠? 시장 실패 요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은 4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문제 정리해 나갈 테니까.